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서울은 잿빛 장막에 갇혀 있었다. 거대한 빌딩의 유리창은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빗물에 흐릿한 수채화가 되었고 아스팔트 위로는 도시의 넌사인이 길게 번져 일렁였다. 퇴근 시간을 한참 지난 거리였지만 차들의 행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성급한 경적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간헐적으로 울려 퍼졌다. 한유진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한 얇은 우산 아래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거센 바람이 우산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들이치는 비에 그녀의 단정한 블라우스 어깨 부분이 짙게 얼룩졌다. 손에 든 포트폴리오 가방만은 비에 젖지 않도록 품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노력과 꿈,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찌벌. 초조하게 중얼거리며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호출한 고급 택시 앱에는 차량 도착 1분 전이라는 메시지가 몇 분째 그대로였다. 빗줄기로 흐릿해진 화면 너머로 보이는 시간은 야속하게도 면접 시간까지 딱 15분을 남겨두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건설 회사 중 하나인 태아건설의 경력직 조경, 디자이너 면접 몇 달간의 실업 상태 끝에 찾아온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바로 그때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밝은 헤드라이트가 그녀가 서 있는 보도블록을 비췄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앱에서 알려준 차량의 정보와 일치하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유려한 곡선과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차체는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 같았다. 유진은 잠시 그 위용에 압도되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짧게 외치며 뒷좌석 문을 열었다. 묵직한 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리자 그녀는 서둘러 몸을 구겨 넣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어 발밑에 내려놓고 소중한 포트폴리오 가방을 옆자리에 놓았다.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좀 늦어서요.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숨을 고르며 다급하게 목적지를 말한 유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보통의 택시에서 느껴지는 미터기, 불빛이나 어수선한 장식물 대신 극도로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가죽과 우드 트림이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가죽 향과 희미한 남성 향수가 섞여 감돌았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유니폼을 입은 기사님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몸을 살짝 틀어 뒷좌석에 무단 침입한 불청객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마치 잘 빚어진 조각상처럼 비현실적인 외모였지만 그에게서는 살아있는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가장 서늘하고 강력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순간 차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 엔진의 낮은 진동음, 그리고 유진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도 시간은 멈췄고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혀 걷다. 유진은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다. 남자의 눈은 단순한 검은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투명한 심연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이나 분노보다는 차가운 지성과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 진성그룹 회장은 오늘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중요한 해외 계약이 막판에 틀어졌고 믿었던 임원의 배신 정황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 차 마이바흐 엑셀레로는 세상에 단 한 대뿐인 그의 애마였고 그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차의 문을 열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금 한 여자가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오듯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침범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택시기사로 착각하고 명령까지 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비서는 눈만 마주쳐도 온몸을 떨었고 수많은 임원들은 그의 앞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처음에는 당황과 혼란이 그녀의 큰 눈에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자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곧이어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자존심이 엿보였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기묘한 생동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아저, 죄송합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유진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다. 제가 차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내리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서둘러 문손잡이를 잡았다. 이보다 더 끔찍한 실수는 없을 터였다. 안 그래도 늦은 면접 시간에 난데없이 모르는 남자의 채에 뛰어들어 무례를 범했다. 남자의 아우라로 보아 평범한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시작부터 완전히 꼬여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남자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차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됐습니다. 유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유진은 어리둥절한 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앞으로 돌려 시동 버튼을 눌렀다. V-Freeway 엔진이 조용하지만 묵직한 포효와 함께 깨어났다. 그는 부드럽게 기어를 바꾸고 빗속의 도로로 합류했다. 유진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남자는 화를 내지도 그녀를 내쫓지도 않고 심지어 그녀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는 듯했다. 의심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낯선 남자의 차. 그것도 보통이 아닌 이 차에 계속 앉아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지금 이 차에서 내린다면 면접은 완벽하게 끝이었다. 차는 소리 없이 도시의 밤거리를 미끄러져 나갔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와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유진은 차마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 강지훈 역시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뒷좌석에 앉은 여자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에 그라면 침입자를 즉시 쫓아내고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흥미로웠다. 흠뻑 젖은 채 당황하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 눈빛, 그 순간. 그의 지루하고 예측 가능했던 세상에 작은 파문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백미러로 그녀를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불안에 떨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려는 듯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품에 꼭 안고 있는 낡은 포트폴리오 가방을 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다급했던 이유일 것이다. 면접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유진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백미러를 통해 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고체 때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인 것 같군요.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에 가까웠다. 제 인생이 걸린 자리입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말이 튀어나오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내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는 사람. 잠시나마 이 막막한 심정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인생이 걸린 자리.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얼마나 절박하면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절박함 속에는 천박한 욕망이 아닌 순수한 열정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차는 어느새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으로 진입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의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자 유진은 안도감과 함께 아쉬움을 느꼈다. 이 기묘한 동행이 곧 끝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차가 건물 입구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유진은 허리를 숙여 남자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강지우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여전히 앞만 보고 있었다. 내리시죠.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차가움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마지막으로 운전석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강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번에는 짧지 않았다. 시간은 다시 한번 느리게 흘렀고 빗속의 소음은 멀어졌다. 유진은 그의 눈 속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의 동요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다. 행운을 빕니다. 그가 나지기 바랬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칠흑 같은 마이바흐는 순식간에 빗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그 차가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꿈을 꾼 것만 같았다. 비현실적인 외모의 남자, 압도적인 분위기의 차,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남긴 예상치 못한 한마디. 정신을 차린 유진은 서둘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면접에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방금 전에 그 강렬했던 만남이 지워지지 않는 인장처럼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면접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한유진은 반듯하게 편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은 채 정면에 나란히 앉은 3명의 면접관을 마주했다. 방금 전 겪었던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인해 요동치던 심장은 면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강제로 진정되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처럼 뿌옇고 귓게는 세찬 빗소리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한유진 씨, 조경 디자인 분야에서 5년의 경력이 있군요. 하지만 이전 회사를 그만둔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백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이력서를 훑으며 물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유진은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전 프로젝트를 마친 후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현대 조경 건축의 새로운 흐름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와 친환경 공간 복원에 대한 깊은 영감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저의 디자인 철학을 재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실제로 그녀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털어 한 달간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그 후 7개월은 끝없는 구직 활동과 생활고에 시달린 시간이었다는 사실은 애써 숨겼다. 면접관들은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관심은 그녀의 철학이 아닌 당장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있는 듯했다. 우리 태아건설이 현재 진행 중인 시그니처 파크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약 한유진 씨가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팀에 합류한다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유진은 이 질문을 위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준비한 내용을 펼쳐놓기 시작했다. 네, 물론입니다. 시그니처 파크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중요한 녹지 공간이지만 현재 설계하는 주변 상업지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용자들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유진은 자신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옆에 놓아두었던 포트폴리오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의자의 표면뿐이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리가 새하얗게 비었다. 가방이 없었다. 언제? 어디서 기억을 더듬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빗속에서 허둥지둥 채 올라탔던 순간, 그리고 황급히 내리던 순간. 그 짧은 시간 속에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포트폴리오를 두고 내린 것이 분명했다. 그 남자의 채. 잠시만요. 유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는 의자 밑과 주변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한유진 씨. 죄송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가져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디자이너가 면접에 포트폴리오 없이 나타난다는 것은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모든 말은 이제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이었다. 포트폴리오도 없이 면접에 온 겁니까? 왼쪽에 앉은 면접관이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말했다. 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다. 말로라도 설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상한 디자인은 빛과 물, 그리고 바람의 흐름을 이용한 자연 순환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녀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지만 이미 기울어진 분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면접관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몇 분 뒤 형식적인 질문 몇 개가 더 오가고 면접은 허무하게 끝났다. 결과는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의 차가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면접실을 나올 때 유진은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다. 빌딩 로비를 빠져나오자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펼 기력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회는 날아갔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포트폴리오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낯선 남자의 차 안에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다. 한편 강지우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내려준 후 그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에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인생에 여자는 많았다. 재벌가의 딸들, 화려한 여배우들, 지적인 전문직 여성들까지. 그들은 모두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그가 가진 배경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했다. 진심을 보이는 대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연기했고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웃었다. 그는 그런 관계에 익숙했고 또 진절머리가 나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떤 계산도, 욕망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절박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것을 애써 감추려는 강한 자존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비에 젖은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놓인 낡은 검은색 포트폴리오 가방을 발견했다. 그녀가 인생이 걸렸다고 말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김 비서에게 연락해서 주인을 찾아 돌려주라고 지시하면 그만이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 그의 내면에서 피어올랐다. 그녀의 인생이 걸렸다는 저 가방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결국 그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직접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죽 손잡이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 부분은 조금 해져 있었다. 하지만 주인처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묵직한 가방을 조수석에 놓았다. 그리고 잠시의 망설임 끝에 지퍼를 열었다. 가방을 열자 잘 정리된 수십 장의 드로잉과 설계도, 그리고 콘셉트 보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강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공간에 대한 철학이자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시였다. 낡은 공장지대를 아이들을 위한 생태 놀이터로 탈바꿈시킨 프로젝트. 회색빛 고가도로 아래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든 아이디어. 버려진 옥상을 도시 양봉과 텃밭으로 연결한 설계까지. 그녀의 디자인은 대담하고 혁신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따뜻했다. 모든 성과면에는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가 녹아 있었다. 강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겼다. 그는 건설그룹의 총수로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건축가들의 작품을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아마추어의 작품만큼 그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든 것은 없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도심 속 치유의 숲이라는 제목의 개인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그가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Azure Dream 리조트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Azure Dream의 디자인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쉼과 치유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디자인은 인공적인 화려함 대신 빛과 물과 바람을 끌어들여 자연 스스로가 최고의 건축물이 되게 하는 경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우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직이 탄성을 내뱉었다. 천재였다.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혹은 부당하게 외면하고 있는 진짜 천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자신의 채 뛰어들었던 그 절박한 표정의 여자가 이런 경이로운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가 면접에서 떨어졌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은 기성세대의 틀에 박힌 면접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봤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차가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소유욕이 불타올랐다. 이것은 여자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다. 재능에 대한. 보석을 알아본 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욕망이었다. 이 재능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바로 자신이 되어야만 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강지훈 자신이. 그는 포트폴리오 가방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스마트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단호했다. 한유진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이는 20대 후반, 직업은 조경 디자이너다. 오늘 태아건설에서 면접을 봤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모든 정보를 알아내. 그리고 당장 우리 회사 인사팀장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까지 그녀를 내 사무실로 데려올 방법을 찾으라고 해. 이건 명령이야. 다음 날 아침, 빗줄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지만 한유진의 세상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희미한 새벽빛이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 때까지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태아건설로부터의 공식적인 불합격 통보는 이메일로 간단하게 도착했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투적인 문구는 그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노트북 화면에는 각종 구인 사이트가 어지럽게 띄워져 있었지만 제인지트이사 나서상 마우스를 클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포트폴리오.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절망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지난 5년간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들이 이제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이의 손에 들어가 있을 터였다. 어쩌면 쓰레기통에 버려졌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이르자 뜨거운 것이 울컥 목구멍으로 치밀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스마트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였다. 광고 전화이거나
혹은 연체된 카드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일 것이다.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벨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마지못해 유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한유진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성그룹 비서실 소속 인사팀장 박선우입니다. 진성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진성그룹은 태아건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정점에 있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런 곳에서 그것도 인사팀장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한유진 씨께 저희 진성그룹의 프로젝트 디자이너직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진성그룹에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특별 채용 형식으로 강지훈 회장님의 직접 지시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강지훈 회장, 어젯밤 꿈결처럼 스쳐 지나갔던 그 남자의 얼굴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회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제 연락처는 또 어떻게... 회장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한유진 씨의 포트폴리오를 접하시고 그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연락처는 저희 쪽의 정보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막힘이 없었다. 포트폴리오. 그 단어에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남자. 강지훈 회장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어젯밤의 비현실적인 만남과 지금의 이 전화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한유진 씨께 제안드릴 직책은 현재 진성그룹의 최대 역점 사업인 Azure Dream 리조트 프로젝트의 조경 설계 총괄 리드 디자이너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Azure Dream 리조트. 조경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세기의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건설 회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자신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유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주며 간신히 말했다.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는 끊겼다. 유진은 한동안 멍하니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설계된 사기극인가? 하지만 진성그룹 인사팀장의 차분한 목소리와 그가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칠흑 같던 마이바흐 엑셀레로.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던 남자. 그리고 그가 진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그는 단순한 호의로 자신을 태워준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 포트폴리오 때문이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강지훈. 그의 얼굴을 떠올리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깊고 서늘한 눈빛이 다시금 선명해졌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일까? 정말 순수하게 재능 때문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조건 없는 호의는 없다고 배웠다. 특히 그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남자가 베푸는 호의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예측할 수 없고 어쩌면 위험할지도 모르는 세계.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의 서늘한 눈빛 아래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유진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옥탑방을 둘러보았다. 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공간, 책상 위에 쌓인 각종 고지서들, 그리고 텅 빈 냉장고,
다시 끝없는 구직 활동과 불안한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디자인을 펼쳐 보일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애저 드림. 프로젝트는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저 높은 빌딩들 사이에서 그녀는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다. 이대로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존재, 두려웠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도,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도 모두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기회를 놓치는 것은 더 두려웠다. 자신의 재능을 믿어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설령 위험한 의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손을 잡아야 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 다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면 되는 것이다. 결심이 서자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단단한 빛이 돌아왔다. 이것은 도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들어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박선우 팀장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선우 팀장님,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명료했다. 지인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 팀장의 안도하는 듯한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한유진 씨, 그렇다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진성그룹 본사 50층 회장 비서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함께 맡겨두신 포트폴리오도 그곳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유진은 창밖의 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거대한 빌딩 숲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벽이 아니라 곧 그녀가 뛰어들어야 할 새로운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극적인 2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디자이너로서의 전문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단정한 네이비색 슬랙스 슈트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어제의 절망에 젖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위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과 반드시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굳은 결의가 단단히 덮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철과 유리의 선기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과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그녀가 지금껏 속해왔던 세계와는 차원이 달랐다. 유진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을 밝히자 곧바로 단정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회장님을 모시는 김민준 비서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 비서는 과묵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유진을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유진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공간이 나타났다. 회장 비서실이었다. 김 비서는 회장실의 묵직한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 유진에게 들어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회장실은 거대했지만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극도로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다.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의 정형을 담은 거대한 통유리 창뿐이었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강지은이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보다 햇빛 아래에서 본 그는 더욱 비현실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완벽한 슈트핏,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책상으로 걸어가 그 위에 놓여있던 낡은 포트폴리오 가방을 들어 올렸다. 찾으러 왔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 차 안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이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적인 감정 대신 비즈니스적인 건조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빗속에서의 첫 만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네, 그리고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유진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지우는 포트폴리오를 그녀에게 건넸다. 다시 손에 돌아온 익숙한 무게감에 유진은 안도감을 느꼈다. 감사는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유진이 아닌 저 아래 펼쳐진 도시를 향해 있었다. 애저 드림은 진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나는 그곳에 세상에 없던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조경 설계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한유진 씨에게 위임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성은 결과로만 말하는 곳입니다. 과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짧고 간결한 대화. 그는 더 이상 유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명확했다. 나는 당신의 재능을 샀으니 당신은 그 가치를 증명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유진은 오히려 그런 그의 태도가 마음을 편하게 했다. 동정이나 불분명한 호의가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바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지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애저 드림, 프로젝트 팀이 있는 35층으로 안내했다. 35층의 분위기는 최고층의 고요함과는 정반대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파티션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경쟁심이 감돌았다. 김 비서가 한 남자를 향해 다가가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경계심, 그리고 명백한 질투가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박민혁 이사님, 회장님께서 보내신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입니다. 박민혁, 애저 드림 프로젝트의 총괄 이사였다. 그는 훤칠한 키에 세련된 스타일,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예리하고 계산적인 눈빛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아, 이분이 바로 회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하셨다는 그분이군요. 한유진 씨. 반갑습니다. 박민혁입니다. 우리 팀의 새로운 에이스가 될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민혁은 과장되게 환한 미소로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교묘한 가시를 품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새로운 에이스. 그는 팀원들 앞에서 유진을 능력 있는 동료가 아닌 회장님의 낙하산으로 규정해버렸다. 순식간에 유진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이방인이 되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젊은 여자가 수석이라니?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 아냐? 유진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박민혁의 손을 맞잡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 많이 배우겠습니다. 배우다니요. 저희가 많이 배워야죠. 자,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업무 브리핑을 시작하죠. 회의실로 갑시다. 박민혁은 유진을 곧장 회의실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이미 핵심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는 유진을 상석에 앉힌 후 마치 시험하듯 프로젝트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현재 조경 설계 부분은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예산 문제, 자재 수급 문제, 그리고 현장 지반과의 부조화 문제까지. 특히 기존 설계안은 회장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복잡한 전문 용어와 약어들을 섞어가며 빠르게 브리핑을 이어갔다. 수십 개의 도표와 재무 보고서, 기술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제 막 합류한, 그것도 낙하산인 유진을 정보의 홍수 속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팀원들 앞에서 그녀의 무능함을 드러내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무서운 집중력으로 경청했다. 그녀는 박민혁이 제시하는 문제점들 속에서 무언가 일관되게 어긋나 있는 지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박민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유진에게 물었다. 자, 한 수석,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 난국을 타개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하군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비웃음과 기대감 없는 눈빛들이었다. 유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는 방금 전 스쳐 지나갔던 한 페이지의 예산안을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항목을 보면 조경용으로 수입하기로 한 세르비아산 가문비 나무의 단가가 시장 평균가의 거의 2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종은 한국의 여름 고온다습한 기후에 취약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업체에 이 수종을 고집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간 박민혁의 웃음기 가득했던 얼굴이 찰나의 순간 굳어졌다. 그가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비싼 자재를 쓰기로 계약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다. 아, 그건 그 업체의 품질이 월등하고 특별한 관리 기법을 함께 제공하기로 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관리 기법에 대한 기술 자료나 보고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업체와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의 견적서도 함께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어서 설계 도면의 문제점, 비효율적인 동선 설계, 그리고 안전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까지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단순한 인상을 넘어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비웃음이 가득했던 팀원들의 눈빛이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흥미로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가 단순한 낙하산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민혁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덫에 사냥감이 걸려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사냥감의 날카로운 이빨을 확인하게 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유진은 팀원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강렬한 인상은 확실하게 심어주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사람 좋은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이 데려온 저 어린 계집애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똑똑하고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저 여자를 이 프로젝트에서, 아니, 이 회사에서 영원히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한유진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작았지만 창밖으로 푸른 하늘과 도시의 정형이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내다볼 여유조차 없었다. 입사 첫 주.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치는 대신 산더미 같은 프로젝트 관련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그녀는 애저 드림,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설계 도면, 자재 공급 계약서, 예산 집행 내역,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회의록까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을 밝히고 식사는 샌드위치로 때우며 그녀는 마치 탐정처럼 기록의 파편들을 맞춰 나갔다. 다른 팀원들은 그런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민혁 이사의 철저한 통제해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기계처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거나 과거의 기록을 파헤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의 집요함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유진은 마침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정 자재의 공급 업체들이 경쟁 입찰에서 항상 근소한 차이로 계약을 따냈고, 그 업체들의 주소지는 모두 MH건설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납품한 자재들은 견적 서상의 최고급 사양이 아닌 한 등급 낮은 저렴한 제품들로 교묘하게 대체되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설계 자체에 있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눈에 잘 띄지 않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특히 그녀를 경악하게 한 것은 배수 시스템 설계도였다. 프로젝트 부지의 지질조사 보고서와 설계도를 대조해 본 결과 현재의 배수 시스템은 장마철의 집중 호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빼돌리는 차원을 넘어 리조트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함이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박민혁 이사한 사람의 비리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은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박민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했다. 유진은 발견한 문제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박민혁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박민혁은 그녀의 보고서를 건성으로 넘겨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야, 한수석, 정말 대단한데요.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깊이까지 파악하다니. 역시 회장님이 사람 보는 눈은 있으시다니까. 그는 칭찬하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위험 요소로 보입니다. 이사님. 특히 배수 시스템은 전면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유진은 그의 의도를 모른 척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한수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민혁은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군요. 이 문제는 제가 즉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한수석은 이제 이런 골치 아픈 과거 자료는 잊고 미래를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 구상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게 회장님께서 한수석을 데려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는 알아보겠다는 말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녀의 역할을 창의적인 디자인에만 한정 지으려 했다. 명백한 시간 끌기이자 더 이상 이 문제를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그날 이후 유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박민혁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실수로 그녀에게 통보하는 것을 잊었다. 그녀가 요청한 자료들은 항상 한두 가지가 빠진 채 전달되었고 그녀의 팀에 배정된 신입사원들은 박민혁의 사람들이었는지 사사건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수석 디자이너가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선배들의 업적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는 것, 팀의 화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팀의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유진은 박민혁이 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이대로는 안 됐다. 그녀는 회사 내의 위계 질서를 어기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지훈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회장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프로토콜에 따라 정중하게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 한수석님, 안건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애저 드림 프로젝트의 현재 설계안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관련 모든 실무 보고는 박민혁 이사님을 통해 회장님께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기업의 방화벽이었다. 유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강지훈 회장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다.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같은 시각, 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IT 보안팀의 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한유진 수석의 모든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달라고 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사님, 방금 전 회장님께 직접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애저 드림 프로젝트 긴급 보고입니다. 박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IT 팀장을 내보낸 후 즉시 회장실로 향했다. 그는 강지훈 앞에서 잔뜩 곤란하고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 건입니다.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무슨 일이지? 재능이 아주 뛰어난 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든 절차와 설계를 불신하고 팀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중재하고 이끌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박민혁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다. 그는 유진의 문제 제기를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과 과도한 공명심으로 포장했다. 자신은 그런 재능은 있지만 다루기 힘든 부하 직원을 인내심 있게 관리하는 유능한 상사로 위장했다.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해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장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제가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한 수석에게서 다소 과장된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너무 염려치 마시고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박민혁이 사무실을 나간 직후 강지훈의 컴퓨터 화면에 새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인은 한유진이었다. 강지훈은 잠시 동안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떤 생각도 드러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오랜 시간 자신을 보좌하며 성과를 내온 유능한 임원의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보고가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갓 입사한, 자신이 직접 발탁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입 디자이너의 긴급 보고 메일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거대한 도시를 향했다. 그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추었다. 강지훈은 한유진이 보낸 이메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에는 논리 정연함과 함께 디자이너로서의 절박한 양심이 담겨 있었다. 박민혁이 보여준 노련한 관리자의 모습과 이메일 속에 담긴 한유진의 날카로운 경고, 두 가지 상반된 정보 사이에서 그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다만 그의 마음속 저울이 아주 미세하게 한유진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박민혁의 완벽함 속에서 아주 희미한 균열을, 한유진의 불안함 속에서 단단한 진실의 조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한유진에게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음. 본연의 업무인 새로운 디자인 제안에 집중하도록. 이 모호한 답변은 유진을 더욱 깊은 고립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회장은 자신의 보고를 믿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박민혁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일까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실력뿐이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완벽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이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다시피 한 채 사무실과 옥탑방만을 오가며 미친 듯이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밤을 새우는 날이 이어졌고 그녀의 열정은 스케치북 위에서 경이로운 형태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유진이 그처럼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박민혁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거미줄이 쳐지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칼날이 될 터였다. 단순히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평판을 완전히 파괴하고 업계에서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유진이 진성에 입사하기 직전 경쟁사인 태아건설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완벽한 동기였다.
진성의 앙심을 품은 디자이너가 경쟁사의 기밀을 넘기고 복수한다는 시나리오. 박민혁은 IT 보안팀에 있는 자신의 신복을 움직였다. 유진이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새로운 애저 드림의 콘셉트 디자인 파일에 접근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의 디자인 시안을 몰래 빼돌렸다. 다음으로 그는 교묘한 증거를 만들어냈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가상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빼돌린 디자인 파일을 태아건설의 한 중간 관리자에게 보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것으로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IT 신복을 시켜 마치 유진이 자신의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그녀의 집 근처 IP에서 이 가상의 계정으로 파일을 보낸 것처럼 디지털 기록을 조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진의 팀에 속한 한 주니어 디자이너를 불렀다. 유진에게 원래부터 질투심을 느끼고 있던 직원이었다. 박민혁은 약간의 승진 약속과 두둑한 보너스로 그를 매수했다. 그리고 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켰다. 한유진 수석이 평소 회사에 불만이 많았으며 자신의 모니터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불씨를 터뜨릴 시간이었다. 박민혁은 태아건설의 내부자에게 연락해 며칠 뒤 있을 업계 관계자들의 비공식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빼돌린 디자인과 유사한 콘셉트를 실수로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소문은 업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진성그룹의 1급 비밀 프로젝트인 애저 드림의 핵심 디자인 콘셉트가 경쟁사인 태아건설로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다. 진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회장 직속 감사팀과 보안팀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박민혁이 짜놓은 각본대로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강지훈을 포함한 모든 최고위 임원들이 모인 무거운 분위기의 회의실. 유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으로 불려왔다.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 본인 맞습니까? 감사팀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기업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기밀 유출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태아건설이 공개했다는 디자인 시안. 그것은 자신이 최근까지 작업했던 미완성된 자신의 아이디어였다. 이어서 그녀의 집 근처 IP에서 발송된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 기록. 그리고 함께 일하던 팀 동료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한 수석님은 평소 회장님의 특별 채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셨고 이전 면접에서 떨어진 태아건설에 미련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수석님이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식적인 슬픔을 연기하는 동료의 얼굴을 보며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건 제 아이디어가 맞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했다. 조작된 증거와 거짓 증언, 그리고 불만 가득한 복수라는 그럴듯한 동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설 자리가 없었다. 다른 임원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한 박민혁이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한수석, 회장님의 신뢰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군요. 그의 완벽한 연기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채 수많은 화살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듯한 절망감.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강지훈, 그는 회의가 시작된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가면처럼 굳어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감사팀장이 최종 보고를 마쳤다.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규에 따라 즉각적인 파면 조치와 함께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결정만이 남아있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해 주었던 저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배신자로 낙인 찍으려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의 입술에서 나올 단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터였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렀고 모든 소음은 한유진의 귀에서 멀어졌다. 오직 미친 듯이 울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침묵은 유죄 선고 직전의 짧은 정적처럼 느껴졌다. 박민혁은 거의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이미 한유진을 파렴치한 배신자로 규정하고 그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한유진 씨. 유진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나를 보시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감사팀장이 내민 증거 서류 뭉치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오직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오늘 제시된 증거들 중 단 하나라도 진실인 것이 있소. 그의 질문은 네가 했는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그녀의 양심을 향한 질문이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는 아직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원하고 있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적셨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님,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대답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1초, 2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빗속에서 겁에 질렸으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녀의 당돌한 눈빛을 떠올렸다. 자신의 인생이 걸렸다고 말하던 절박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논리정연하게 위험성을 경고하던 그녀의 이메일을 다시 생각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조잡한 연극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움직이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감사팀의 건의는 잘 들었습니다. 그는 감사팀장을 향해 짧게 말하고는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 건의를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증거가 박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임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오려던 순간 강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들을 제압했다. 증거가 너무 완벽하오. 그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편리하게 단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소. 동기 또한 유치할 정도로 단순해. 나는 그 점이 오히려 의심스럽소. 진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뚫릴 만큼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종 결정을 선언했다.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를 금일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지시킨다. 최종 결정은 내가 직접 지휘하는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한다. 그때까지. 이 회의실 밖으로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도록 전원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완벽한 수였다. 공개적으로는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사회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사적으로는 조사의 칼자루를 자신이 직접 틀어쥐고 진실을 파헤칠 시간을 번 것이었다. 만약 그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엄청난 도박이었다.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임원들은 불만과 의욕이 가득한 얼굴로 꿀먹은 벙거리가 되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박민혁은 굳은 얼굴로 강지훈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나가기 직전 유진을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곧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유진.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김 비서마저 강지훈의 눈짓에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다. 차 안에서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처음으로 완벽하게 단둘이 남겨진 순간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아까의 냉혹한 회장의 목소리 대신 조금은 다른 결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내가 당신을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오.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나는 내 회사를 믿는 거요. 진성그룹 내부의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믿는 거지. 당신은 그들의 희생양일 뿐이고. 그는 몸을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당신은 놀고 있지 않을 거요. 나를 위해. 아니,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게 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진짜 범인을 찾는 일이오. 당신은 분명 설계도 안에서 무언가를 봤어.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그게 뭔지 알아내시오. 김 비서가 유일한 연락책이 될 거요. 나를 두 번 실망시키지 마시오. 그의 말은 유진에게 구원의 동아줄과도 같았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에게 다시 싸울 기회와 무기를 쥐어준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결백을 믿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어준 것이다.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유진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 대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청은 같은 무게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자신의 모든 짐을 챙겨 진성그룹 본사 건물을 나왔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가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다. 불명예스러운 해고자가 아닌 회장의 비밀 지령을 받은 조사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진성타워를 돌아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자의 소굴처럼 두려웠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녀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회장실에 홀로 남은 강지훈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거의 알지도 못하는 한 여자의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반대편에는 오랜 시간 신뢰해 온 임원이 서 있었다. 판도는 그 어느 때보다 컸고 그 결과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지독히도 지루했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승부가 시작되었음을 예감할 뿐이었다. 한유진의 옥탑방은 하룻밤 사이에 비밀작전 본부로 변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된 시간에 맞춰 김민준 비서가 어둠을 틈타 조용히 그녀의 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가방이 들려 있었다. 회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그는 말없이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외부에서 절대 추적할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노트북과 여러 개의 대포폰,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이 노트북으로는 진성그룹의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보통이라면 열람이 금지된 과거의 재무 기록과 감사 자료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외부와의 연락은 반드시 이 전화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김 비서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하고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묘한 동지애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 유진에게 나직이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좀처럼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수석님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신 것이겠지요. 부디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유진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날부터 유진의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사관이었고 회계사였으며 전략가였다.
그녀의 무기는 스케치펜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단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세르비아산 가문비 나무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했다. 납품업체인 엘리시안 우드의 서류를 파고들자 예상대로 그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다. 그 회사의 모기업이라는 MH건설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류상의 주소는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 유진은 노트북을 통해 진성의 방대한 재무 기록에 접속했다. 그녀는 진성그룹에서 이 유령급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흐름을 밤을 새워가며 추적했다. 돈은 여러 단계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조세 피난처의 여러 계좌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다. 박민혁이 수년에 걸쳐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한 비자금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방 한쪽 벽 전체에 거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 관련자, 의심스러운 거래 날짜와 금액을 포스트잇에 적어붙이고 선으로 연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미줄은 점점 더 복잡하고 거대해졌다. 박민혁뿐만이 아니었다. 재무팀의 고위 임원 한 명과 여러 외부 협력업체들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비리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거인의 몸에 수년간 기생하며 피를 빨아먹어온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 그러던 중 유진은 수많은 서류 속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발견했다. 이진우. 그는 애저 드림 프로젝트 초기에 배수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젊은 건축가였다. 하지만 그가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올린 직후 갑자기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 발령이 난 기록이 있었다. 조직에서 쓴소리를 하는 직원을 조용히 제거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유진은 직감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스모킹 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협박과 좌천을 당한 그가 순순히 입을 열어줄 리 없었다. 그에게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유진은 김 비서를 통해 이진우와의 비밀 면담을 추진했다. 김 비서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회사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를 서울로 불러들였다. 며칠 뒤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 유진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앉아있는 젊은 남자 이진우와 마주 앉았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유진은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밝혀낸 자료들을 그의 앞에 조용히 펼쳐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수 시스템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를 지적한 지질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이대로 지어지면 리조트는 언젠가 무너질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이진우 씨, 우리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축가가 된 것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건축가로서의 양심을 울리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이진우의 단단했던 방어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초기에 설계 결함을 발견하고 박민혁에게 보고했지만 박민혁이 그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했고 결국 조작된 안전보고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고 지방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박민혁 이사가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오리지널 설계 도면 파일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조작되기 전의 원본 파일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민혁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 이진우는 증언을 약속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유진은 김 비서를 통해 강지훈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반격을 위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이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독거미를 사냥할 시간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옥탑방 벽에 가득 찬 거대한 사건 관계도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부패의 실체가
이제는 한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의 끝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는 먹잇감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단잠에 빠져 있을 터였다. 한유진이 직무에서 정지된 후 몇 주가 흘렀다. 박민혁은 이제 모든 위협이 사라졌다고 확신했다. 강지훈 회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는 조사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듯 조용했고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회사 내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회장마저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사들을 설득해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했다. 표면적인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째, 기강 확립을 위해 한유진의 해고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공식화하는 것. 둘째, 지지부진한 애저 드림 프로젝트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수정 계획안을 승인받는 것. 그의 계획안은 물론 자신의 비자금 창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규모를 키우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사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장을 압박해 자신의 계획에 동의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이것은 그의 화려한 대관식이 될 터였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 최고층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입장하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사들과 여유롭게 인사를 나눴다. 강지훈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박민혁이 먼저 단상에 나섰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한유진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여 그녀의 해고와 민영사상 고발을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객기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혁 파벌의 이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손을 들었다. 이제 강지훈이 이 결정에 반대할 명분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증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민혁의 얼굴에 찰나의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이 눈짓하자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그리고 김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의 한유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잔뜩 겁에 질렸지만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 이진우 건축가였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것은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었다. 지금 이게 무슨... 박민혁이 소리치려던 순간 강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는 한유진 수석 디자이너의 발표를 듣도록 하지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유진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억울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진실의 힘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자신이 준비한 파일을 띄웠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회사, 로고와 이름, 그리고 화살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거미줄 그림이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진성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유령보 회사들을 통해 박민혁 이사님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박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 저건 전부 조작된 거야. 유진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회의실의 낮은 음성의 대화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이진우가 몰래 녹음했던 박민혁이 그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목소리였다. 내 말대로만 하면 자네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딴 생각을 품는 순간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까지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 음성 파일이 끝나자
이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다. 저는 박민혁 이사님의 지시로 안전보고서를 조작하고 부실 설계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여기 조작되기 전에 원본 설계도 파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리조트는 폭우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마지막 결정타였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민혁 파벌의 이사들마저 등을 돌리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저 계집애가 전부 꾸며낸 음모야. 회장님을 홀려서 나를 몰아내려는 거라고. 그의 추악한 발악이 극에 달한 순간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보안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에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박민혁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증거 조작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회사를 호령하던 유능한 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그와 연루되었던 재무팀 임원을 포함한 다른 공범자들도 차례차례 체포되었다. 정의는 빠르고 결정적이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우는 이제 텅 비어버린 회의실 저편에 서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을 대신하는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마침내 함께 이뤄낸 승리에 대한 조용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 되어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비리 스캔들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박민혁을 비롯한 부패한 임직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수년에 걸쳐 그들이 그룹에 끼친 손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다. 강지훈 회장은 이 사건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부 감사를 자청하고 그룹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은 대중과 주주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고 진성그룹 내에서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한유진,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진성그룹 이사회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던 모든 정황을 바로잡았다. 그녀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동료는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그녀를 낙하산이라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지우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한유진을 애저 드림 프로젝트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치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다. 직급 파괴적인 인사였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프로젝트의 설계, 예산, 인사에 관한 모든 정원이 주어졌다.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없애주겠다는 회장의 강력한 의지였다. 몇 달 후 유진은 완전히 새로워진 애저 드림 프로젝트 팀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더 넓어졌고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였다. 그녀가 이사회에 제출한 애저 드림의 새로운 마스터 플랜은 그녀가 처음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도심 속 치유의 숲의 완벽한 진화 버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었다. 자연과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방문객들이 공간 속에서 진정한 쉼과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은
마침내 가장 눈부신 영광으로 보상받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봉해돼 오르면서 유진과 강지훈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들은 여전히 커 회장님과 한 디렉터였지만 단둘이 있을 때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강지훈은 이제 서류 너머로 그녀를 보는 대신 그녀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강지훈이 유진에게 함께 가볼 곳이 있다고 말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애저 드림 프로젝트가 진행될 동해안의 아름다운 언덕 위였다. 부실 공사의 흔적이었던 낡은 기초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마치 그들의 관계처럼 모든 오해와 상처가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날 당신이 내 채 뛰어들었던 날을 기억하오.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나직했다. 당신은 내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뛰어든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었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혼돈이 싫지 않았어. 오히려 그 이전에 지루했던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내게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었소.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싸움은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지. 나는 당신의 재능과 마음, 그 두 가지 모두를 내 인생에 담고 싶어졌소. 그것은 재벌 총수의 거만한 고백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저는 회장님께 감사드려요. 제 능력을 믿어주셔서가 아니라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저라는 사람을 믿어주셨으니까요. 강지훈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맞잡은 손을 통해 수만 가지의 감정과 약속이 조용히 오고 갔다. 그들은 텅 빈 대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같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정직함 위에 세워질 아름다운 리조트. 그리고 신뢰 위에 세워질 견고한 사랑. 얼마 후 회장실에는 거대한 애저 드림의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강지훈과 한유진은 도면 위로 머리를 맞댄 채 작은 디테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은 완벽한 프로페셔널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인이 되어 있었다. 빛 속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그렇게 운명이 되었다. 잘못한 차는 그들을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었다. 이제 막 첫 삽을 뜨게 될 애저 드림처럼 그들의 사랑과 인생도 가장 눈부신 해돋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